아, 지금 잠깐 쉬고 있어서 소리가 안 나온 거예요? 이제 나오죠? 딱 절반 들어오셨네, 지금 보니까. 네, 소리 나오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질문 있으신가요? 알아야지 질문하지. 약간 이런 생각. 그쵸? 자, 일단 뒷부분 약간 여기는 좀 빨리 할게요. 내용이 워낙 좀 방대하긴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해야 되니까. 일단은 셔터 스피드도 좀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은데, 요거는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할게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셔터 스피드 모드를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캐논의 TV 모드, 니콘이나 소니에는 S 모드가 있어요. 이거는 셔터 스피드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사진을 촬영하는 거예요. 셔터 스피드. 셔터 스피드 활용하면 이제 뭐 어떤 걸 할 수 있냐. 대략적으로 보시면 셔터 스피드를 길게 찍으면 지금 몇 초예요? 4초로 찍혔죠. 셔터 스피드라는 게 뭔가 하면 셔터가 열렸다가 닫히는 속도예요. 이게 근데 열렸을 때 빛이 들어가고 닫히면 이제 빛이 그때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4초로 찍었다는 거는 내 사진 찍을 때 찰칵 찍게 돼요. 그러면 찰 칵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4초 동안 한 거예요. 그러면 찰 해서 4초 뒤에 닫히니까 4초 동안에 물의 흐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 포토샵이 아니라 4초 동안 찍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4초를 찍으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삼각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제 사진을 쉽게 생각했는데 또 막상 보면 이제 준비해야 될 게 많아져요. 막 삼각대도 사야 되고 뭐 이것저것 카메라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렌즈도 사야 되고. 그래서 이런 강의를 들으시고 다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내가 이걸 하고 싶으면 사는 거고, 필요 없으면 굳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될까?' 그 생각을 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4초를 찍으려면 삼각대가 있어야 되고, 또 있다가 또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거 하시면 돼요. 이건 몇 분에 몇 초? 1000분의 1 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카메라에서 S 모드나 TV 모드로 둔 상태에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셔터 스피드의 범위가 되게 넓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하실 필요 없고, 어느 만큼 움직이냐? 보통 4000분의 1 초까지 빠르게 하고요. 그다음에 30 초까지 돼요. 30 초. 그러니까 30 초면 찰 30초 뒤에 닫히는 거예요. 30 초를 언제 써요? 언제 써요? 보통 인제 뭐 별이라든지 찍을 때. 근데 별은 3 초까지는 찍잖아요. 보통 한 15 초? 왜냐면 별이 30 초면 별이 이렇게 흐르거든요, 별도 흐른다고요. 그래서 별은 그렇게 오래 찍진 않지만 어쨌든 30 초까지도 되고, 빨리 찍는 거는 4000분의 1 초. 야, 4000분의 1 초,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시간이죠. 그래서 바닥 분수에 이런 물 같은 것도 4000분의 1 초를 찍으면 이렇게 멈춘 것처럼 1000분의 1 초, 날아간 나비도 1000분의 1초 찍으면 멈춘 것처럼 찍을 수 있다. 그래서 셔터 스피드는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돼요. 이건 많이 설명 안 드릴게요, 여기는. 그래서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를 활용해 보자. 그럼 주간에도 인제 내가 이렇게 찍고 싶은데, 사람의 고정된 사람은 이렇게 있고 움직이는 사람은 찍고 싶은데, 그래도 이렇게 찍으려면 또 역시나 요 ND 필터라고 해서 일부러 어둡게 하는 또 필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인제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요 정도로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링크를 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 한 번만 질문해 볼게요. 제가 이런 걸 드릴 때 자료를 쭉 모은 PDF로 드리는 게 나아요? 아니면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클릭해서 게시물을 쭉 볼 수 있는 게 나아요? 뭐가 나으실까? 이따가 댓글로 질문 답을 주세요. 아니면 끝날 때. PDF로 보시는 게 좀 어려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PDF는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겨 봐야 되니까. 근데 블로그나 이런 게시물들은 이렇게 스크롤해서 내리면서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더 좋을지. 링크가 좋다. 아, 링크가 대부분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두 명의 의견이 세 분의 의견이 그러니까 이렇게 링크로 드릴게요. 근데 지금 블로그는 여러분들이 제 블로그에 다 있긴 한데, 네, 대부분이 링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블로그에 다 있긴 한데 순서도 모르겠고 순서도 뒤죽박죽이고 어떤 건 뭐 광고도 같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다시 정리해 가지고, 제가 되도록이면
티스토리나 이런 데 정리하고 싶더라고요. 티스토리는 사진도 크게 볼 수 있고 해 가지고 그 쭉 내려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일단 이걸 먼저 드릴까요? 그래서 PDF는 받으시면 요거 눌러서 들어가시면 각각 해당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인제 여기서 대부분 이제 링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링크로 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인제 사진을 찍을 때 기본적으로 아무리 좋은 카메라, 비싼 카메라든 아주 저렴한 카메라든 심지어는 스마트폰도 원리가 이거예요. 노출의 3 요소, 밝기의 3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감도, 아까 봤던 감도, 뭐야? 필름 역할을 했던 감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다 그랬어요? 감도가 높을수록 화질은 떨어져요. 하지만 감도가 높을 때는 어두운 데서도 밝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리개값, F값, 그리고 셔터 스피드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밝기가 조절이 됩니다. 자, 조리개값은 아까 조리값이 F값이 크면 클수록 렌즈의 구멍이 작아졌고요. F가 작으면 작을수록 렌즈 구멍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빛의 크기를 빛이 얼마나 한 번에 많이 들어올지를 결정하고 셔터 스피드는 셔터가 열렸다가 닫히는 속도잖아요. 열렸다 닫히는 속도인데 만약에 1 초다 그러면 1초 동안 열렸다 닫히니까 1 초면 빛이 많이 들어오겠죠. 100 분의 1 초는 이렇게 되니까 빛이 좀 적게 들어오겠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무조건 밝기가 결정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카메라는. 근데 그 결정된다는 것은 카메라가 노출계라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은 보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이시는 분도 있을 건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기준점이 있을 거라고 카메라에. 그 기준점을 일단 0 으로 두고 찍게 되는데 그 0 이라는 기준이 뭔가 하면 회색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밝은 흰색 기준도 아니고 검정색 기준도 아니고 흰색과 검정색의 중간인 회색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밝은 색이 많으면 사진이 어둡고 칙칙하게 나오고요. 새카맣고 어두운 공간이 많으면 사진은 밝게 나와요. 근데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장미꽃 있죠. 장미꽃을 내가 빨갛고 예쁘게 찍고 싶어요. 근데 카메라가 알려주는 그대로 찍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밝게 나온다고요. 밝게 나오다 보니까 물이 빠진 듯한 느낌으로 뿌옇게 나와요. 자, 그럴 때는 오히려 어둡게 찍어 줘야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벚꽃이라든지 하얀색 눈이 많은 공간, 이렇게 밝은 공간에서는 밝게 찍어 줘야지만 원래 색대로 보이게 된다. 기본이죠.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카메라 나왔기 때문에 흰색 찍을 때는 밝게 찍어야 되고 검정색 찍을 때는 어둡게 찍어야 된다. 밝은 거 찍을 때는 밝게 찍고 어두운 거 찍을 때는 어둡게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험해 보시면 돼요. A4 용지를 화면에 꽉 차게 찍으면 흰색일 것 같지만 흰색이 아니라 회색으로 나온다고요. 밝게 찍어야 돼요. 자, 카메라에서는 뭐 스마트폰도 이렇게 밝기 조절할 수 있고 그렇죠. 카메라에서도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누른 상태에서 다이얼을 이렇게 돌리면 지금 조리개 웃음 모드에서, 자, 조리개 웃음 모드가 아니면 P 모드에서도 마찬가지 P 모드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누르고 돌리면 밝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직접 밝기를 바꿔서 찍자.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DSLR은 내가 이렇게 본 상태에서 돌려봤자 밝기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DSLR은 안 바뀌어요. 눈으로는 안 바뀐다고요. 찍은 결과물은 바뀌어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DSLR은 거울을 보는 거니까. 그때는 라이브 뷰를 써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라이브 뷰로 켜 가지고 보시면 이제 밝기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밝기 조절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눌러서 이렇게 바꾸는 거 고거를 해 보죠. 지금 소니의 어떤 카메라도 위에 다이얼이 있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이얼을 돌리면 밝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반드시 밝기를 요렇게 있는 거 요렇게 있는 카메라도 있어요. 밝기를 반드시 바꿔서 찍어야 된다. 반드시 바꿔서 찍어야 돼요. 반드시. 왜냐하면 우리가 찍는 대상들이 대부분 더 밝은 상황도 많고 더 어두운 상황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흰색, 흰색으로 보이도록.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그냥 찍었을 때 이렇게 칙칙한 꽃이 밝게 찍으면 환하게 나오는 거죠. 이거는 밝기 차이지 다른 차이는 없다고요. 그래서 "내 사진이 칙칙하게 나와요."라고 하시면 밝게 찍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물 사진 같은 경우는 이 기본적으로 밝게 찍어요. 인물은 밝게 찍어야지 화사하게 살아나요. 일부러 밝게 찍는다. 그리고 여러분도 어디 실내에 들어가서 사진 찍을 때 좀 노이즈도 많이 생기고 사진도 흔들리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는 오히려 어둡게 찍으면 훨씬 더 나아요. 어두운 곳에서는 어둡게 찍어야지 훨씬 더 드라마틱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두운 곳 장소, 그러니까 실내에서 어두울 때 어둡게 찍는 거 생각하시고, 특히 빨간색 장미, 양귀비 이런 거 찍을 때 좀 어둡게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밝은 배경 찍을 때는 밝게, 어두운 배경 찍을 때는 어둡게.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창에서, 여러분들 창 사이에서 이렇게 빛이 막 들어올 때 역광이에요. 역광에서 사진을 찍을 때도 보통 어둡게 나오죠. 역광에 사진 찍을 때도 밝게 찍어 주시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다. 이건 이제 강의 많이 들으신 분들도 이게 많으셔서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M모드. M모드는 결국 뭐냐? M모드도, 자, 조리개 웃음 모드가 아까 세 가지라, 어쨌든 노출의 3요소는 조리개값, 셔터 스피드, 감도라고 했어요. 자, 조리개 웃음 모드에서는 우리가 뭘 정했어요? 아까 조리개 웃음 모드에서 ISO 우리가 정했죠? ISO 감도 정했어요. 오토 하지 마시고 100, 200, 400 두고 쓰시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감도가 정해졌어요. 그리고 조리값 우리가 정하죠. 어떻게 정해요? F8을 기준으로 해서 아웃포커스를 시키고 싶으면 F값 낮추고, 펜 포커스 전체적으로 선명하게 만들고 싶으면 F값 올려 찍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남았어요. 뭐예요? 그게 셔터 스피드죠. 셔터 스피드는 누가 결정해요? 조리개 웃음 모드에서 카메라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정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결정해 줘요. 그래서 카메라가 자동으로 결정해 주는 이 셔터 스피드를 M 모드에서, 셔터 스피드마저도 내가 결정하겠다가 M 모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M 모드는 노출의 3요소를 내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ISO, 같은 조리개값, 같은 셔터 스피드라 그러면 AV 모드로 찍던, 조리개 우선 모드로 찍던, M 모드로 찍던 결과물은 똑같습니다. M 모드로 찍는다고 더 잘 나오고 하는 게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꼭 M 모드로 찍고 싶다라고 하시면 뭘 보셔야 되냐? M 모드로 찍으시면서 노출계를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노출계가 있어요, 카메라에? M 모드에서 이렇게 보시면 노출계가 있어요. 이게 눈금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눈금을 보시고 M 모드로 찍으실 때, 이렇게 찍으려고 할 때 눈금이 보여요. 그러면 셔터 스피드로 밝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 셔터 스피드만 움직이면 이 노출계 눈금이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보여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미러리스니까 보여요. 오른쪽에 보면 눈금이 이렇게 있다고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눈금이 밑으로 가고 올라가고 이게 된다고요. 이걸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M 모드에서 하시고, ISO가 오토면 이게 효과가 없어요. ISO를 반드시 정해 놓고 해야 돼요. 200, 400 정해 놓고 F값 정해 놓고 셔터 스피드를 바꾸면 셔터 스피드가 빨라질수록 어두워지고 느려질수록 밝아져요. 그냥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최초 기준은 노출계 0으로 두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항상 노출계 0이 되도록. 그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밝은 거 찍을 때는 노출계가 더 플러스로 되도록 만드실 거고요. 어두운 거 찍을 때는 노출계가 더 마이너스가 되도록 만드실 거예요. 근데 이거 어렵잖아요. 근데 미러리스를 쓰게 되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어둡게 찍고 싶으면 셔터 스피드를 어둡게 만들면 되고요. 밝게 찍고 싶으면 셔터 스피드를 밝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밝기가 중요하다. 근데 아까 초반에 이제 설명드린 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3요소고요. 카메라의 메커니즘, 사진 찍는 요소인데 이게 아무리 잘 돼도 사진을 이것 때문에 잘 찍진 않아요. 고려해야 될 요소들, 요거는 이제 좀 빠르게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잘 모르시면, 지금까지 설명된 거 잘 모르시면 조리개 웃음 모드로 일단 찍으시면 돼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셔터 스피드는 좀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게 중요하긴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사진 찍으실 때 노출 3요소, 이거 실습을 나중에 딱 나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제가 실습 나오시면 뭘 하는가 하면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 좀, 그래서 자꾸 이게 바꿀 수 있게 그렇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조작을 딱 막상 딱 할 때 여러분들이 도대체 뭐부터 만져야 될지 잘 몰라요. 이제 노출에 3요소가 있다는 걸 알겠는데, ISO하고 조립값하고 셔터 스피드 해야 될때 알겠는데, 뭘 먼저 조절해야 될지를 잘 모르세요. 자, 가장 먼저 할 거는 어쨌든 ISO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SO를, 그러니까 밝은 데 찍을 때는 ISO를
100, 200 실내에 들어가면 ISO 1600 이렇게 두고 800, 1600 두고요. 그 다음에 F값을 내가 결정해요. A모드로 찍으시라고 헷갈리시면 상관없어요. M모드도 내가 A모드로 찍은 그 결과물을 가지고 조리값, 셔터스피드 그리고 ISO를 입력하시면 똑같은 밝기로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ISO 정하고 F값을 이제 맞춰서 찍으려고 할 때, 자, 가장 먼저 ISO 맞췄어요. 그리고 조리값 맞췄어요. 찍으려고 하는데 셔터 스피드를 그때 보셔야 돼요. 조리기 우선 모드는 셔터 스피드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해요? 카메라가 결정하잖아요. 딱 찍으려고 하는데 셔터 스피드가 10분의 1초예요. 어떻게 될까요? 사진이 흔들려요. 10분의 1초면 여러분들 찍으면 그 소리가 달라요. 저는 이제 소리로 아는데 제가 실습할 때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소리 딱 듣고 사진 흔들렸을 거라고 다시 보시라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그러는데 이게 소리가 다르다니까요. 찰칵 이렇게 찰칵 이렇게 되면 찰 원래는 찰칵 찰칵 찍혀야 되잖아. 근데 이게 찰칵 이렇게 찍히면 찰칵 하는 동안에 움직임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사진이 흔들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셔터 스피드를 더 빠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셔터 스피드가 얼마 정도 빨라야 돼요?"라고 질문하시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자료에 드릴 거예요. 메모 안 하셔도 돼요. 50 mm로 찍으실 때 내가 인제 렌즈에서 50 mm로 해서 찍어요. 그때는 100분의 1초 이상 되도록. 내가 200 mm로 찍어요. 그럼 400분의 1초 이상이 되도록 요렇게 세팅하시면 흔들림이 적어요. 그리고 무조건 기본 60분의 1 초보다는 빠르게 되도록. 10분의 1 초는 물론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흔들리게 찍는 사진 종류가 있어요. 근데 오늘 그까지는 아니니까 60분의 1 초보다는 셔터 스피드가 더 빠르게 그렇게 찍으셔야지 사진이 안 흔들린다고요. 근데 내가 지금 찍으려고 하는데 10분의 1 초예요. 그때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지 사진이 안 흔들릴까요? 그때는 ISO를 올리거나 ISO가 뭐예요? ISO가 ISO가 아까 감도라고 그랬고요. ISO는 높으면 높을수록 적은 빛을 뻥튀기 해줘요. 어두운 데서 찍기 좋은 게 ISO를 높으면 높을수록 어두운 데서 사진이 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ISO를 올리거나 또는 조리값을 내가 F8로 찍으면 F값을 낮추는 거예요. F4 이렇게 F5.6 이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단렌즈가 왜 어두운 데서 유리하냐? 단렌즈는 F값 훨씬 더 많이 낮출 수 있잖아요. F1.8.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찍기에 유리한 게 또 단렌즈고 이때 이제 우리가 뭐 F4 렌즈하고 F2.8이 더 밝은 렌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평소에는 동일한 조건에서는 비슷해요. 근데 어두운 데서 찍을 때 조금 유리한 거예요. F4보다 F2.8이 되면 자,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어디 가서 사진 찍으실 때 가장 그냥 조리기 우선 모드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공부하실 때. 그 조리기 우선 모드만 열심히 쓰셔도 공부가 돼요. 근데 조리기 우선 모드 쓴다고 해서 셔터 스피드를 팽개치면 안 되고 셔터 스피드 누가 정해 줘요? 카메라가 정해 주지만 항상 체크해서 찍으시는 습관 들이면 M 모드로 전환이 빨라요. 근데 M 모드 반드시 써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M 모드로 전환도 빠르고 확실하게 공부가 된 상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리기 우선 모드지만 셔터 스피드 체크하자. 셔터 스피드가 너무 느리게 나온다 그러면 F값을 낮추거나 IS를 올려서 해결하자. 됐죠?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기술적인 거 다 떨어지고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날씨하고 시간대를 맞추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내가 시간대 도저히 못 맞추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늘이 구름이 드라마틱하면 무조건 나가서 뭐라도 찍으세요. 사진이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언제 구름이 드라마틱해지냐? 이거를 아셔야 돼요. 언제 드라마틱해질까요? 보통은 비 오고 난 뒤, 비가 오고 나서 갤 때 구름이 드라마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기예보를 보고 뭘 봐요? 비가 오다가 개요. 그러면 그런 일기예보를 본다 그러면 나가서 사진 찍으시면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구름 하늘에 구름도 드라마틱하고 바닥에는 물이 촉촉하게 있다고요. 모든 피사체들 대지가 촉촉해요. 바짝바짝한다고요. 그거와 함께 사진 찍으니까 사진이 더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런 날들 그리고 오히려 흐린 날이 맑은 날보다 더 나을 때도 많습니다. 근데 흐리다는 게
우리가 하늘을 봤을 때 곰탕같이 그냥 뿌옇게 흐린 날이 있고요. 미세먼지 많아 가지고 어떤 날은 흐리긴 흐린데 구름이 드라마틱하게 질감 있게 흐리긴 흐려요. 질감 있게 흐린 날이 있어요. 근데 질감 있게 흐린 날은 사진을 찍으셔도 좋아요. 근데 요렇게 해서 사진이 좀 안 나올 수는 있어요. 안 나오는 거는 보정으로 커버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추천드립니다. 어려운 보정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모르시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자, 밝게 찍었어요. 하늘이 애매해요. 그쵸? 애매한데 밝게 찍었어요. 그래야지 이게 사니까. 하얀색이 많으니까. 이게 최선이에요. 근데 내가 보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거를 쪼끔 어둡게 찍고요. 하늘을 이렇게 밝게 안 찍어요. 그리고 하늘만 따로 보정해서 살릴 수가 있다고요. 하늘만. 그걸 해 주는 게 보정이에요. 보정이 막 해 가지고 뭐 화장을 득지득지 하는 게 보정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하늘을 살려 주는 게 보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내가 '난 보정 같은 거 앞으로 1년 동안은 배울 생각이 없어요. 나는 귀찮아서 못 하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늘을 안 넣고 찍으면 돼요. 이 흐린 날은 하늘을 안 넣고 찍어요. 어떻게 안 넣고 찍지? 적어도 적게 넣으려고 노력한다고요. 자, 요 정도만 돼도 그쵸? 하늘 부분에 뭔가 이렇게 피사체가 뭐 뭔가 있도록 찍었죠. 이해되시죠? 아예 맑은 하늘이 있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찍었다 그러면 산이 여기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에서 프레임을 끝낸다고요. 위에 하늘 뭐 하러 넣어요, 그쵸? 하늘이 의미가 없다고. 여기서 밝고 정보 없는 하늘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잘라 찍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뭔가가 하늘에 뭔가 이렇게 드리워지게 이렇게 찍으시면 그나마 괜찮아요. 아니면 하늘을 다 빼고 찍는 거예요. 흐린 날이에요. 흐린 날인데 하늘을 빼고 찍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굳이 하늘을 넣지 말고 하늘만 빼고 찍어도 기본 이상 사진이 나옵니다. 하늘 빼고. 근데 하늘 빼고 찍었을 때 보통 흐린 날의 특징이 뭔가 하면 반사광이 약해요.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반사광이 약하다는 말이? 우리가 뭔가 색을 본다는 거는 사실은 빛이 반사돼 가지고 반사된 걸 보는 거예요. 근데 날이 흐리니까 반사가 제대로 안 됐겠죠. 그러니까 색이 좀 칙칙하게 나온다고요. 그때 오늘 강의에서는 제가 설명 못 드리지만 링크를 드릴 건데 거기서 보실 게 이제 여러분들 카메라에 픽처 스타일, 픽처 컨트롤이 있어요. 그래서 픽처 스타일에서 풍경으로 하시면 색이 더 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찍는 방법이 있어요. 픽처 스타일이나 픽처 컨트롤에서 색을 더 진하게 카메라 자체에서 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보정을 통해서 좀 색을 더 진하게 하긴 해야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그래도 내가 색을 진하게 하고 그런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늘만 넣지 않고 찍어도 사진은 훨씬 더 좋아진다. 흐린 날. 아시겠죠? 아니면 색상 있는 포인트만 찍어요. 이거는 날이 흐리든 맑든 상관없어요. 흐린 날 사진이 어둡게 나오지 않나요? 아니에요. 흐린 날 어둡게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흐린 날 사진이 어둡게 나올까요? 색도 칙칙하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흐린 날. 이해되세요? 흐린 날 여러분들 사진 찍으면 흐린 날 하늘이 많이 나와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흰색 종이를 찍으면 하늘이 흰색 종이가 회색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회색으로 나온다는 뜻이 어둡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하늘이 많으니까 카메라 입장에서는 '아 여기 지금 밝구나.' 해서 어둡게 만들어요 자꾸. 그러니까 사진이 더 어둡게 나오는 거야. 칙칙하게 나오고. 그래서 하늘만 빼도 별로 어둡고 칙칙하게 안 나온다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사진 찍으실 때 색상이 있으면 색상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색상만 찍어 보세요. 그러면 이 흐린 날 같은 느낌이 안 나요. 깔끔하게 나옵니다. 픽처 스타일, 픽처 컨트롤 하시면 더 좋지만 안 해도 돼요. 아시겠죠? 요것만 지켜 주셔도 훨씬 사진이 괜찮아져요. 근데 어떤 날 구름이 이런 날 있잖아요. 이런 날 파란 하늘에 비 오고 난 뒤에 이런 날은 무조건 넣고 찍으시는 거예요. 이건 시간대 상관없어요. 12 시든 1 시든 낮에 찍으셔도 돼요. 하지만 보통 인제 하늘이 그냥 재미없는 날 있잖아요. 이런 날은 일출일몰 어쩔 수 없어요. 이때 여러분들 보세요. 대부분의 작품 사진들이 거의 80% 90%는 이때 찍어요. 일출과 일몰 또는 매지가 어때. 매지가 오는 언제를 말하냐? 이건 제 기준이에요. 일몰 시간을 검색을 해요. 왜 검색하냐? 일몰 시간을 왜 검색하죠?
눈으로 보면 해가 지는 게 보이는데, 근데 해가 지는 거는 만약에 산이 높잖아요. 빨리 져요. 빌딩이 높아도 빨리 지고. 근데 금색한 일몰 시간은 해수면 기준이에요. 그래서 해수면 기준으로 20분 후부터 50분 사이 이 시간을 사진가들 이제 매직 아워라고 부르는데, 이때 사진을 찍으면 야경이 하늘이 파랗게 나와요. 해 보셔야 돼요. 안 해 보신 분 아직도 있어요. 그 제 강의 지금 보시면 이렇게 스마트폰도 들으시고 지금 사진 강좌도 12강짜리 다 들으시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거를 제대로 못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왜 모르는가 하면, 해가 이 시간대 20분 분이 지나고 하늘을 보면 하늘은 그냥 어두컴컴해 보일 뿐이에요. 파랗게 안 보여요. 근데 그때 카메라로 찍잖아요. 파랗게 나온다니까요. 카메라로 찍었을 때는. 되게 재밌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사진을 찍으시면 야경도 손으로 들고 찍을 수 있어요. 야경을 왜 굳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그거지 않았어요? 빛갈라짐을 필요도 하지 않는데 왜 야경을 손으로 들고 찍냐고요. 빛갈라짐이 나는 의미가 없어. 그러면 f2.8, f4로 ISO 400, 800 찍으시면 야경 손으로 들고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손으로 들고 찍을 수 있다고, 야경을. 상관도 없이도. 언제? 매직아웃 때 찍으면. 매직아웃 초반부에는 손으로 들고도 충분히 찍을 수가 있어요. 자, 시간대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대는 바로 요 시간대. 태양이 지평선에서 꼴깍꼴깍 할 때. 이때가 빛을 다루기가 제일 쉬운 시간이에요. 근데 물론 원본은 이때도 여기가 좀 어둡게 나올 거예요. 새까맣게 나와요. 우리 카메라는 그래요. 그때 이제 스마트폰으로 신나게 찍으시면 안 된다고요. 스마트폰이 훨씬 더 잘 나올 거예요.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왜? 보증을 해주니까. 무조건 찍어야 돼, 이때.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그 10분 보증만 하시면 다 살아나요. 무조건 살아나게 돼 있어. 작품이 나온다고요. 언제? 꼴깍꼴깍. 뭔지 아시겠죠? 꼴깍꼴깍. 이 시간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럼 태양이 이렇게 넘어와요. 계속 이거 질 때까지 이쪽만 계속 찍고 있는 분도 계세요. 이거 이렇게, 근데 태양이 한 이 정도면 10분 내에 다 지거든요. 이 시간대 이것만 계속 찍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원하는 게 여기 구름에 걸렸을 때 한번 찍고요. 구름에 걸리면 컨트롤하기 쉽거든요. 그리고 꼴깍꼴깍 할 때 찍어요. 그러면 그 전에 뭐 하냐? 반대편을 보셔야 돼요. 해가 지고 있다는 건 이쪽에 이 빛을 뒤에서 받고 있다는 거예요. 황금빛을 뒤쪽이 받고 있어요. 그 예쁜 황금빛을 받는 피사체들을 같이 찍으시고, 그래야지 더 다양한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거의 100명 중에 99명은 여기서 그냥 삼각대 펴놓고 계속 찍어요. 계속 찍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시겠죠? 이 반대편을 보세요. 반대편에 정말 아름다운 이런 황금빛들이 펼쳐져 있어요. 부분 부분. 이런 거 찍으셔야 돼요. 이런 거. 그렇죠? 몇 컷만 찍으시고 이거는. 근데 대부분 이제 어떤 시간대인지 아시겠죠? 확실히 이렇게 태양이 여기 있어도 이런 느낌이 안 나요. 거의 땅에 내려왔을 때. 그쵸? 이때는 빛이 갈라졌네요. 그럼 F 얼마로 찍었겠어요? F13, F14. 아, 이거 F14. 그쵸? F14로 찍었잖아요. 빛이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거 F14라고. 자, 어쨌든 꼴깍꼴깍 요 시간대를 잘 맞추셔서 찍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매직아웃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낮에 그리고 매직아웃. 뭔지 아시겠죠? 자, 낮에 눈이 왔어요. 눈이 와도 눈도 표현이 잘 안 되고, 물론 이제 우리가 플래시 터트려 가지고 눈의 송이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찍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하철도 이렇게 먼지도 많고 해가지고 예쁘지 않은데, 자, 저는 보통 그래서 구름이 드라마틱하지 않으면 사진을 본격적으로 찍는 시간이, 저는 해지기 한두 시간부터 찍어요. 뭐 굳이 한두 시에 잘 안 찍어요, 사진을. 좀 쉬고 차라리 체력을 비축하고 있다가 이때 몰아서 많이 찍는데요. 자, 한두 시간 전에 나가서 이렇게 있다 보면 금방 매직하고 금방 와요. 해 지는 시간, 매직하고. 이 시간이 불과 1시간 반 정도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매직아웃 때 찍는 사진이 훨씬 더 낭만적으로 표현이 되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매직아웃가 아니라 밤 11시에 찍는다 그러면 하늘이 파랗게 안 나온다고요. 새카맣게 나온다고. 그럼 이 느낌이 안 나요. 그럼 매직아웃 때도 여러분들 하실 일이 한 자리에서 계속 그 장면만 찍고 있으면 안 돼요. 왜? 매직아웃은 아까 30분이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일몰 시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일몰이 7시입니다. 일몰이 7시면 7시 20분부터 7시 50분까지 이 30분이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엄청 빨리 끝나요. 시간이 불과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그거를 한 장면만 다 찍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그때는 좀 빠르게 이동하면서 여기저기 장소들을 포인트 위주로 많이 찍으시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뭐 다시 연습하실 때 이제 매직아웃 끝나고 와서 연습을 여러 장 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매직아웃은 아주 하루 중에 되게 귀한 시간이다. 그쵸? 매직아웃 때만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사진들. 또 매직아웃은 특히 또 이렇게 노을이 또 예쁜 날도 많거든요. 그래서 매직아웃 때 뭔지 아시겠죠? 이 사진이 자 생각해 보세요. 예쁘잖아. 예쁘죠? 예쁘잖아 어쨌든. 근데 이 여기서 여기가 까맣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쁠까요? 안 예쁘겠죠? 이 까맣다고 생각하면. 구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쁠까요? 구름이 없어도 그런데 파라면 예쁘긴 해요. 이 파란색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매직아웃에. 그런데 그 조건이 안 맞으면 가,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지에 가기 전에 이 사진을 보고 간다고요. 보고 가죠? 예번에 나도 가서 찍어야지. 근데 도착한 시간 언제예요? 오후 3시. 이 느낌이 절대 안 나죠. 그래서 야, 이건 뭐야? 라고 하는 그게 된다고요. 그래서 시간대가 생각보다 사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에 3시에 갔어요. 그러면 부분 찍으시든지, 그쵸? 이 장면에 다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사진의 앵글인데, 앵글. 앵글은 우리가 뭔가 피사체 찍을 때 눈높이에서 찍냐, 아니면 밑에서 위로 찍냐, 위에서 아래로 찍냐, 이거는 습관적으로 자꾸 찍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뭔가 내가 한 컷은 뭔가 하나 탁 찍었어요. 앞에 뭐가 예쁘네, 꽃을 찍었어요. 그럼 습관적으로, 아, 위에서도 하나 찍어보자. 밑에서도 하나 찍어보자. 그리고 또 하나 해 보셔야 될 게 가까이서 찍어 보자. 요것만 하셔도 사진이 한 사진이 여러 장이 나와요. 여러분도 오히려 프로 사진가들이 아마추어보다 사진을 더 많이 찍습니다. 같은 대상도 정말 많이 찍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뭔가 하면 자, 아마추어들도 많이 찍어요. 제가 그 차이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자, 아마추어들, 초보자들도 사진을 많이 찍긴 해요. 근데 어떻게 찍냐? F값을 F2.8, F4, F5.6, F12. F값만 바꿔가지고 계속 그것만 찍고 있는 거야. 그거는 근데 생각보다 별로 의미가 없다니까. 그 심도에 관한 이야기지, 다양한 장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F값만 바꾸고 ISO만 바꾸고 그렇게 하시는 노력보다 그거는 차츰차츰 여러분들이 심도에 대한 개념에서 금방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뭘 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바꿔서 24mm로 찍었지, 70mm로 찍었지. 근데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70mm 했으면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더 가까이서 할 수도 있고, 24mm로 하더라도 가까이서 할 수도 있고, 떨어져서 할 수 있고, 내가 직접 움직이면서, 그리고 대상을 위에서 아래로 찍을 수도 있고, 아래에서 위로 찍을 수도 있고, 그쵸? 이것만 하셔도 사진의 종류가 되게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F값 바꾸고 이 실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한 자리에서 이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장 찍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바꿨으면 가까이 멀리,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 이게보다 이게 더 중요하고요. 이게 더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것만 하셔도 정말 다양한 사진들을 많이 찍을 수가 있습니다. 10시에 끝날게요. 좀 바쁘신 분들은 녹화 보시면 되니까. 자, 보통 이제 아이 레벨, 우리가 똑같은 레벨. 근데 우리 촬영자의 레벨이라기보다는 어떤 피사체의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레벨에서 찍을 때 좀 더 진실된 느낌을 할 수 있어요. 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애들 뭐 눈높이 교육 이런 말 하듯이 눈높이에서 봐야지 그 사람하고 소통이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은 다큐멘터리 사진에서 아이 레벨을 많이 사용해요. 물론 다큐멘터리에서도 아래에서 위로 찍고 위에서 아래로 찍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점은 눈높이에서 찍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있으신가요? 근데 대부분 나는 소파에 앉아 있고 아이들은 지금 밑에 있는데 내가 밑을 향해서 찍잖아요. 하이 앵글로 찍는다고요.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떻게 찍으려면 아이 레벨로 찍으려면 정말 바닥에 카메라를 두고 찍어 보실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우 앵글은 기본적으로 로우 앵글은 밑에서 위로 찍는 걸 말해요. 좀 역동성 있는 걸 찍는다. 하다못해 줄넘기 하는 걸 찍더라도 역동성 있게 찍고 싶다 그러면 카메라 밑에 대고, 요즘에 카메라들이 좋아요.
어떻게 좋냐? 요즘의 카메라들은 이게 참 좋은 카메라인데도 예를 들어서 캐논의 마크4 같은 경우는 이게 없었으면 아쉽지만 티에트가 된다고요. 이게 되기 때문에 이게 되는데 그냥 붙어 있는 것처럼 찍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게 되면 과감하게 해 가지고 바닥에 그냥 땅바닥에 둬요. 땅바닥에 두고 이렇게 찍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또 다르고 연습을 한다 그러면 스마트폰도 연습하기 좋아요. 스마트폰은 뒤집어 가지고 땅바닥에 자꾸 두고 찍는 연습을 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다른 관점에서 사진을 찍으시게 돼요. 이게 정말 정말 많이 있어요. 자, 로우 앵글. 즉 밑에서 위로 찍는 사진들은 자, 여기가 어딘가 하면 인천의 송도의 트리플 스트리트라는 곳인데 여기는 사람들이 진짜 말도 못해 많은 곳이에요. 갈 데가 없거든요, 인천에. 송도에 갈 데가 없으니까 다 이쪽으로 와요. 그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왜? 밑을 안 찍었으니까. 위에를 찍었으니까. 그쵸? 이렇게. 그래서 보통의 로우 앵글 사진들은 프레임 정리하기가 쉬워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오히려 로우 앵글로 찍으시면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포인트만 살려서 찍을 수 있죠. 자, 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항상 눈높이에서 많이 찍는다고요. 그다음 위에서 아래는 많이 찍어요. 근데 아래에서 위는 이게 자세도 힘들고 하니까 잘 못 찍는데 그래서 이런 틸트 액정 아까 액정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이용해서 찍으시든지 그게 아니면 스마트폰이라도 한 번씩 스마트폰이 좀 찍기가 더 편할 거예요. 이런 거 찍을 때는. 그래서 한 번씩 반드시 로우 앵글로 찍어 보자. 사진 느낌이 많이 달라집니다. 자, 제가 이제 로우 앵글을 찍을 때 저는 이 올림픽 공원에 나홀로 나무인데 이렇게 잘 안 찍잖아요. 아예 그냥 카메라가 지금 어디 있는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카메라가 땅바닥에 있는 거예요. 개미의 시선에서. 그쵸? 그리고 이 로우 앵글로 찍으시면 기본적으로 점프샷 같은 건 높게 뛰지 않아도 엄청 높게 뛴 것처럼 보여요. 왜? 카메라가 밑에 있기 때문에 높게 뛴 것처럼 보인다고요. 자, 요거는 스마트폰 찍긴 했어요. 근데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자, 보세요. 하늘에 올렸죠. 여기가 어딘가 하면 여기예요. 올림픽 공원. 송파구에 올림픽 공원 가면 이렇게 나홀로 나무가 있고요. 뒤에 언덕이 있어요. 언덕 위에 올려서 이렇게 찍으면 하늘과 함께 이렇게 찍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별거 아닌데 되게 촬영 팁이 되게 많아요. 일단 저는 요 언덕 아래에 있죠. 또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여기 사람의 발목을 봐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찍잖아요. 대부분 발목 잘려서 나옵니다. 언덕 위에 있고 내가 언덕 위에 있을 때 언덕 있는 거 봤어요. 내가 딱 앉는 순간에 발목이 확 잘려요. 이해되시죠? 내가 서서 이렇게 프레임을 봤어요. 밑에 찍어야지 하고 내가 앉아버리면 발목이 언덕에 탁 잘려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때는 앞으로 도발 특히 계단에서 찍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계단 위에 올려서 찍을 때도 계단 끝에 서 해야지 발이 안 잘리게 나온다. 그것도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는 내가 서서 봤을 때 뒤에 아파트가 보였어요. 자, 어때요? 카메라 위치가 어딘지 아시겠죠? 완전 바닥에 있죠. 그래서 바닥에서 이렇게 올려서 찍어야지 사람이 조금만 뛰어도 높게 뛴 것처럼 보이고, 그쵸? 그 다음에 사람을 하늘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다. 그것도 이제 한번 여러분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 로우 앵글로 찍다 보면, 아까 비가 오고 난 뒤에 반드시 찍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바닥에 물이 고였잖아요. 그럼 반영과 함께 사진 찍으면 사진은 훨씬 더, 구름은 당연히 좋을 거고, 비가 오고 난 뒤니까.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살려서 찍을 수가 있다. 이게 로우 앵글의 힘이에요. 그쵸? 로우 앵글. 자, 로우 앵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또 링크 드릴 테니까 더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실습 나갔을 때 했던 거예요. 여기 실습 나가서 로우 앵글로 찍어보세요 하니까 다들 이렇게 찍었어요. 이것도 심지어는 앉아서 찍은 거예요. 로우 앵글로.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더 밑에 가서 찍으세요. 자, 이미 로우 앵글이에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더 밑에서 이렇게까지 다 가서 찍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여기서 뭘 보는지 아세요? 뒷 배경까지 봐야 돼요. 자, 여기서 보이는 배경. 우리는 피사체만 찍는 게 아니라 사각형을 찍는다고 했잖아요. 사각형 여기가 내가 원하는 게 있는지.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여요. 근데 왼쪽으로 가서 저쪽 봤더니 장미꽃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오른쪽에 장미꽃이 있지만 내가 저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 장미꽃이 보이겠다. 그게 그쵸. 지금 보니까 장미꽃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훨씬 더 밑에서 위로 찍으니까 이렇게 보이던 그냥 평범해 보이는 어떤 조형물이 훨씬 더 뭔가 위압감 있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가 왜곡이 되는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가까이는 그냥 가까이가 아니다. 엄청나게 가까이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장미도 밑에서 위로 찍어보세요. 그럼 여기서 깔짝깔짝 하는데 훨씬 더 밑으로. 정말 바닥에서 정말 이렇게 누워서 보듯이. 이게 다르다니까요.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이 쏟아질 듯이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이앵글인데요. 하이앵글. 하이앵글을 가장 좋은 건 전망대 올라가 찍는 게 제일 좋고요. 전망대 갈 수 있으면. 근데 이제 보통 하이앵글은 언제 많이 찍냐? 이렇게 꽃밭으로 뒤를 채우고 싶을 때. 아니면 해바라기가 있는데 해바라기를 내가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해바라기 뒤에 해바라기 있는데 뒤에 있는 해바라기들은 다 안 보이게 돼요. 눈높이에서 봤을 때. 내가 조금만 시점 올려서 찍으면 해바라기들이 층층이 다 보이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카메라를 올려서 찍어야 되는데 같이 추서 나가면 특히 여자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나 키가 너무 작아서 못 찍는다. 카메라 이렇게 들어도 이게 키가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럴 때는 물론 이제 우리 카메라를 가지고 어디 벤치 위에 올라가서 찍는 방법도 있고요. 그게 안 되시면 스마트폰으로도 하나 찍어 보세요. 그냥 드론 날린다 생각하시고 스마트폰을 가져가시고 저는 항상 셀카봉을 가져다녀요. 셀카봉을 이렇게 올려 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찍게 하면 이런 식으로 같은 장소에도 찍을 수가 있다고요. 여기 경복궁에 이게 되게 높아요, 담장이. 그러니까 되게 높은 셀카봉을 가져가야지 이렇게 볼 수 있게 찍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요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마 키가 안 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흔히 농담 삼아서 하는 말이 "키 큰 여자들이 사진을 잘 찍을 가능성이 많다."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이게 보통 사람들 교감하는 게 남자 이렇게 시커먼 남자보다 교감하는 게 더 쉽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키까지 크면 정말 유리하죠, 사진 찍는 게. 그런 말을 한다고요. 자, 구도. 자료를 너무 많이 준비했습니다, 제가. 구도. 다 못하면 나머지는 제가 녹화해서 보내드릴까요? 자, 구도. 일단은 우리가 수직 수평을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괜찮아요. 감성적인 느낌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어도 돼요. 왜 안 돼요? 그쵸? 안 되지만 사진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수직과 수평을 맞춰서 찍는 것을 연습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잡지에 사용하는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보도, 매체에 사용하는 사진들은 수직 수평이 맞아야 되거든요. 왜? 공모전 내시는 사진들도. 왜? 그래야지 안정감도 주고 신뢰감을 줍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수직 수평을 기본적으로 맞춰야지. 보시면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이 거의 같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수평만 맞춰줘도 확실히 어때요? 확실히 더 퀄리티가 높아 보인다고요. 그래서 수직 수평을 우리가 찍는 피사체뿐만 아니라 배경까지 자꾸 맞추는 연습을. 찍다 보면 피사체만 보기 바빠요. 배경은 안 보게 된다니까. 근데 배경까지 맞춰 가지고 자꾸 수직 수평을 맞추는 연습. 이 초보자들은 이 차이를 몰라요. 왼쪽 오른쪽 같은 사진 아니에요 이런다고요. 포즈가 다르네요 이래요. 포즈가 다른 게 아니고 뭐가 달라요? 구도가 다르죠. 기울어졌고요. 반듯해요. 그쵸?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사진을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자꾸 이렇게 반듯반듯, 근데 이게 사진의 컬이 되게 다른 느낌이 듭니다. 근데 생각보다 힘들어요. 왜 힘드냐? 제가 같이 추서 나가서 찍어 보세요 하면 다들 센터에서 찍어야지 수직 수평이 맞아요. 근데 자꾸 사이드에서 찍어요. 조금 옆에서. 딱 센터가 아니라 어중간한 위치에 찍으면 내가 아무리 각도 조절을 잘해도 수직 수평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수직 수평 맞추려면 센터에서 찍어야지만 수직 수평이 맞는다. 요것도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배경도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직 수평 맞추면 나중에 사진이 좀 재미가 없긴 해요. 그러면 배경들이 자 이런 데서는 수직 수평 맞춰야 돼요. 근데 이런 공간에서는 일단 뒤에 요선들만 대략 수직만 맞으면 뒤에 배경들이 오히려 어떤 역할을 해 줘요? 역동성을 부여하죠, 사진에. 그래서 나쁜 건 아니라고, 이렇게 역동성을 부여하는 구도는 될 수가 있다, 사슴 구도가.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연습이 잘 되고 하는 거하고 이런 연습도 안 된 상태에서 비틀기만 하면 사실 생각보다 원하는 느낌이 안 나올 거야. 그래서 수익 수평이 잘 된 상태에서 이제 사진을 비틀어 보자. 당분간은 그래서 수익 수평을 맞추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비틀어서 찍게 돼요. 비틀어서 찍는 이유가 있어요. 찍을 때는 역동성을 주거나 아니면 심리적인 긴장감을 주거나.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드라마에서 그렇게 돼요. 긴장감 있는 장면, 심리적으로 주인공이 동요되는 장면을 보시면
막 배경이 요즘에는 더 심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요 정도 삐뚤어지는 요즘 한 바퀴 돌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 막 돌아요 막 배경이. 그러면서 심리적 긴장감을 줍니다. 아까 이 자리도 그냥 틀어 가지고 찍으니까 긴장감이 생기죠. 그냥 반듯하게 찍어도 되는데 이렇게 확 돌려 가지고 찍으니까 긴장감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좀 근데 수익 수평이 된 상태에서 인제 이런 걸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제 가장 많이 보는 우리가 황금 비율인데요. 황금 비율을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요 격자선을 켜고 3분할 구도를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3분할 구도. 요거는 너무 많이 들으셔 가지고 인제 사진 공부 좀 하셨다 그러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쵸? 그래서 3분할 구도 화면에 가상에 이렇게 3분할 선을 그리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격자선을 켜고 카메라에서 사람 어디에 두냐? 요 선상에 두거나 이 선상에 두거나 아니면 격자선이 만나는 점 근처에다가 얼굴을 두거나 요런 식으로 찍으시면 거의 기본 이상하는 사진이 나와요. 연습은 길 가다가 보면 나무들, 나무 연습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나무를 요 선상에 두고 자꾸 찍으시는 연습해 보세요. 그럼 구도가 훨씬 더 안정적인 느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밀어서 찍어요 이렇게. 일부러 긴장감 주려고. 구도는 깨기 나름인 거죠. 근데 인제 이게 되면 4분할 구도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한 다음에 여기 하나 두고 여기 하나 둬 보세요. 뭔가 묘하게 균형이 맞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4분할 한 다음에 4분할은 쉬워요. 중간 자른 다음에 중간중간 또 자르면 되잖아요. 여기 하나 두면 여기가 기울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뭔가 딱 둬요. 그러면 균형이 잡히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이거는 4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이 나무가 없다 해 보세요. 그러면 왼쪽이 확 이렇게 쏠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왼쪽으로. 거기다가 오른쪽에 이렇게 뭔가를 주면 균형이 잡혀서 꽤 재미있는 사진이 됩니다. 그래서 균형 잡기 놀이라고 생각하시고 요런 구도도 한번 해 보시면 재미가 있어요. 자 중앙 구도는 보통 초보자들이 많이 쓰는 구도인데 중앙 구도도 좋아요. 다만 중앙 구도 쓰실 때 배경만 잘 보면 돼요. 배경이 다 유의미하게 있게 요거 마시면 오히려 인스타그램 같은 데는 중앙 구도가 나아요. 왜냐하면 3분할 구도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인스타그램에 사진 다 잘려 나오고요. 제대로 찍은 듯한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는 그냥 중앙 구도로 찍으시는 것도 괜찮다. 그냥 중앙에 두고 찍으세요. 괜찮아요. 다만 배경을 제대로 볼 것. 배경만 제대로 보면. 자 라파엘로의 성모상 성모 그림이죠. 보시면 삼각형 구도를 딱 쓴 거를 볼 수 있어요. 이 삼각형 구도는 상당히 안정적인 느낌을 줘요. 또 여담으로 말하면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이 되게 귀한 신분을 나타낼 때 쓰거든요. 왜냐하면 염료가 이때 비싸 가지고 빨간색, 파란색이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갑자기. 예. 어쨌든 이 삼각형 구도를 쓰시면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보통 포즈나 이런 걸로 해서 삼각형을 만들 수도 있네요. 그쵸? 또는 여러분들이 대상을 관찰했을 때 뭔가 삼각형 모양으로 뭔가 어떤 피사체들이 놓여 있다 그러면 찍으시면 되고 아니면 뭐 파랑새님 같은 경우에 제가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빵이라든지 음료 같은 거를 약간 삼각형식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구도 놓고 또 찍어 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소품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제품 사진을 찍을 때 좀 안정적인 느낌을 주려면 삼각형 구도로 제품 나열해서 찍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러면 또 재미가 없어요. 그럼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선 구도를 또 사용해 보시면 긴장감이 생기겠죠. 가장 만만하게 쓸 수 있는 구도가 바로 이 프레임 속 프레임 구도예요. 요거는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구도. 즉 카페에 알리바바 님이라고 어떤 분이 이 프레임 구도를 열심히 찍어서 올린 분이 계신데 그 링크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찍는 거는 사각형이다. 사각형인데 사각형 안에 또 다른 사각형이 있어요. 그게 프레임이에요. 요게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각형일 필요 없고요. 원이라도 되고 아니면 주변에 뭐 이렇게 약간 액자 같은 느낌이라도 돼요. 그러면 일단 기본 이상하는 사진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쵸? 대문 같은 거, 이런 회랑, 복도 같은 데 있으면 기본적으로 뭔가 시선이 집중되는 그런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정리 드린 내용이 좀 나무보다 숲을 보자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잘 찍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날씨와 시간대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찍는 것은 사각형의 프레임이다. 요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각형의 프레임이다. 그쵸? 대상만 찍는 게 아니라 배경을 찍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었냐 저기 있었냐에 따라서 같은 대상이라도 배경은 휙휙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배경을 사실 주제만큼이나 배경을 엄청나게 신경 써서 찍으시면 사진이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기본은 수익 스펙 맞추자. 맞춘 다음에 나중에 이제 구도를 비틀어 찍거나 그걸 하시면 되고, 일단은 수익 수평을 맞추는 연습을 좀 해보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 대상을 찍을 때 앵글, 내가 위에서 아래로 찍었지, 눈높이로 찍었지, 아래에서 위로 찍었지, 그냥 다 해보세요. 그냥 답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어떤 대상을 찍을 때 이것만 하셔도 그 중에서 셀렉할 수 있는 게 좀 더 많아질 거예요. 초점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요즘에 카메라들이 초점을 신경 쓰셔야 돼요. 그리고 초점이라는 게 아까 그거 있잖아요. 앞에 꽃이 있고 뒤에 건물이 있어요. 근데 동시에 초점 맞추고 싶어도 못 맞추는 경우가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차라리 앞에만 맞추든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맞추면 돼요. 앞이 더 중요하면 앞에 맞추는 거고요. 뒤에 건물이 중요하다 그러면 건물을 맞추면 돼요. 그러면 꽃이, 예를 들어서 뒤에 건물 맞추면 앞에 꽃이 아웃포커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웃포커스가 되더라도 형태는 남잖아요. 그쵸? 아웃포커스 되더라도 꽃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형태만으로도 사진이 되면 충분한 효과가 있다. 그리고 밝기 조절은 정말 중요하고요. 밝기 조절. 그쵸? 근데 밝기 조절은 사실은 여러분 보정하시면 보정으로 커버가 되는 부분이 많긴 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이렇게 배워보시면 좋고요. HDR 보정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HDR 보정은 우리가 카메라에서는 전체를 밝게 찍거나 어둡게 찍거나 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의 작품이 일출이나 일몰 때 나오니까, 일출이나 일몰 때 나오는데 그때는 카메라로 해결이 안 된다. 스마트폰으로는 해결되는데, 근데 스마트폰이 해 주는 거는 HDR 보정이다. 그럼 우리가 일단 일출이나 일몰 무조건 찍고 HDR 보정으로 살려내면 된다. 별로 어렵지가 않다. 그래서 요 부분을 꼭 신경 쓰세요. 이게 여러분들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요거는 해 줘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왜곡을 활용하는 거야. 어떻게 활용했어 아까? 왜곡이라는 게 앞에 있는 건 크고 뒤에 있는 게 작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앞에 은행잎이 많거나 단풍이 많으면 주변에 어떻게 해요? 그거를 광각으로 찍으시면 왜곡이 더 많이 돼서 더 많아지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걸 해 보시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 이제 디자인적 요소인데, 디자인적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설명드리면, 하나는 선이고요. 하나는 색이에요. 질감까지도 같이 보면 좋은데, 그러니까 디자인 요소의 선. 그러면 내가 앞에 뭔가 예를 들어서 이 컵이 하나 있다고요. 컵이 있는데 자, 컵에 선이 있죠. 이렇게 있는 선과 이렇게 있는 선이 다르죠. 이 선은 한 면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선을 만드니까 면이 더 많아지죠. 입체적으로 보이죠. 이게 우리는 사진 찍을 때 별로 이거를 생각 안 한다니까요. 컵이니까 컵 찍어요. 근데 선을 보는 사람들은 아, 요거를 이렇게 선을 표현할까? 이렇게 표현할까? 심지어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선의 모양을 보고 사진 찍는 거. 그리고 우리는 칼라 사진을 찍기 때문에 색상 요소가 있는 걸 무조건 찍으면 기본 이상 하는 사진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색상 요소. 왜 일출일몰 사진이 빛을 발하느냐? 색깔이 있으니까. 황금빛으로 물들잖아요. 오렌지빛이 되잖아요. 왜 야경 사진이 빛을 발해요? 기본적으로 조명이 화려하기도 하지만, 또 조명이 화려한 것도 있지만 매직하고 이거 파란색 때문에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을 활용하고. 자, 그럼 마지막 요것만 기억하세요. 이제 끝났어요. 마지막. 사진에서 밝은 부분을 빼고 다가가면서 찍어 보세요. 오늘의 마지막, 저의 마지막 팁입니다. 자, 내가 지금까지 사진 찍는 족족 마음에 계속 안 들어요. 마음에 정말 안 들어요. 왜 자꾸 난 사진을 못 찍을까? 탓하지 마시고 제일 무난하게 찍는 게, 사진 찍으실 때 밝은색 부분만 자꾸 빼서 찍는 훈련을 해 보세요. 이것만으로 사진 정말 좋아져요. 근데 보통 어디가 밝은색인지 아세요? 쓸데없는 하늘. 하늘 빼세요. 하늘, 그렇게 드라마틱한 구름이 있는 하늘 아니면 파란 하늘도 그냥 빼도 돼요. 자꾸 빼요. 하늘 빼고 찍으시고, 대신에 그러려면 지면이 깔끔한 걸 찍어야 되겠죠. 괜히 하늘 뺀다고 지면에 막 쓰레기 있는데 쓰레기 찍으면 안 되고, 깔끔하게 자꾸 찍으려고. 그러려면 어떻게 찍으면 되겠어요? 내가 가까이 가면 돼요. 가까이 가면 다 해결돼요. 주제에 더 집중해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좀 멀리서 찍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멀리 찍어요. 그래서 자꾸 가까이서 찍을수록 훨씬 더 사진이 좋아지고요. 또 밝은 색이, 특히 어떤 게 밝은 색으로 많이 나오는가 하면 주변에 콘크리트 길, 콘크리트로 된 길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면 사진의 힘이 쭉 빠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물을 찍더라도, 사람을 찍더라도 콘크리트 바닥 위에 있으라고 그러지 말고 잔디밭 위에 있게 해 가지고 한번 찍어 보세요. 사진이 완전 다르다니까요. 아니면 나무, 이 데크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무 데크. 같은 길에도 보면 나무 데크 길이 있고 콘크리트 길이 있어요. 나무 데크 위에만 올려서 전체 찍어 보세요. 사진의 때깔이 달라지죠. 때깔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그것만 하셔도 기본적으로 사진 좋아져요. 그래서 배경을 신경 쓰면서 어떻게 해요? 배경 신경 쓰면서 가까이 다가 찍어보자.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서 해보시면 오늘 강의를 아주 잘 들으신 게 됩니다. 2시간 만에 참 좀 많은 것들을 다 정리를 못 해드리지만 이 정도면 뭐 나름 여러분 사진 찍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궁금한 점이나 이런 점은 카페에서 질문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또 질문 하시라고 또 잘 질문 안 하시더라고요. 알아야 질문하지 이제 그렇게 자꾸 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자 가까운 시일 내에 일단 제가 지금 아시겠지만 부상 중이니까 7월이나 8월부터는 이제 제가 좀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야외 실습을 제가 카페 공지를 할게요. 그러면 시간 되실 때 맞춰 가지고 그렇게 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전에 제가 인제 부상 나은 기념으로 무료 출사를 좀 할 거예요. 그땐 그냥 오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유료 출사하실 할 때는 이제 요번에 쓴 걸 포인트 삼아서 그렇게 오시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또 수고하셨고 또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요, 질문 있는데요. 네네. 카페는 어느 카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단톡방에 올려 드릴게요.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